이 잉여가치론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 폭발적인 영향력, 그리고 다수의 노동대중에 대한 엄청난 선동력, 그리고 상당히 과거의 다른 분배 이론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치밀한 논증의 방법, 이런 면에서 한 시기를 풍미했던 이론입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자본가가 하는 일은 이윤을 생산하는 일이겠죠. 이윤을 생산하지 못하는 자본가는 자본가의 지위를 조만간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하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거죠. 이 좌익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경제학을 수호할 수호성인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존 베이츠 클라크라는 사람인데요. 존 베이츠 클라크 상이라는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인데요. 존 베이츠 클라크가 19세기 후반쯤에 아주 혁신적인 분배 이론을 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대학에 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배 이론은 전부 다 존 베이츠 클라크의 분배 이론입니다. 이 분배 이론의 이름은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이라고 합니다.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 클라크는 자기가 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얼마만큼을 분배받느냐, 많이 분배받느냐, 적게 분배받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을 몫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기여한 바에 비해서 너무 적다면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아주 적게 분배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많은 기여를 하고도 적게 분배받았다면 정말 이런 체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발언이죠. 위험한 발언이고. 이 이야기는 많이 분배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분배받은 사람들이 혁명을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 베이츠 클라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적게 분배받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적은 기여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나의 몫을 내가 받았구나 하고 조용히 살아라. 예, 그런 뜻입니다. 이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은, 분배는 각각의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생산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계 개념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강의에서 멜더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인구론 얘기를 안 했습니까? 멜더스의 인구론은 익명으로 출판된 책입니다. 멜더스는 그 교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목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800년대 말 유럽은 이제 꽁도르세라든가 뭐 이런 유의 이제 사회혁명, 사회사상가들의 진보적인 견해, 뭐 어느 정도 진보적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자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과격한 주장들이 인기를 얻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 사회사상가들이.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인간 문명은 참 많이 발전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불과 200년 전에 그런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빨갱이라고 말할 때 섞어서 보내는 뉘앙스,
그런 의미를 담고 유럽의 귀족과 왕족과 부자들이 그런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무렵입니다. 멜더스의 부친이 목사였는데요. 멜더스는 굉장히 부잣집의 도련님입니다. 그 윗대 어떤 할아버지가 왕실에 의상가 이렇게 하면서 엄청 여하튼 돈을 많이 모아서 땅도 많고 집도 크고 돈도 많은 집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분이어서 그 아버지가 이런 사상에 확 빠져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상이다. 그래서 어느 날 멜더스가 집에 왔다가 아버지하고 저녁밥을 먹으면서 논쟁이 붙었죠. 아버지 멜더스 목사가 참 빈민을 구제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월급도 좀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상에 대해서 읽어봤느냐. 그날 논쟁을 치열하게 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주장에 도저히 찬성할 수는 없지만 책으로 한번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썼죠. 며칠 동안. 그것이 인구론 초판입니다. 거기서 보면 멜더스는 빈민을 구제하거나 전염병을 퇴치하려는 인간들의 특별한 노력에 대해서 특별한 비판을 퍼붓죠. 그런 아까 말한 임금철칙. 그러니까 멜더스의 논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1, 2, 3, 4, 5, 6, 7, 8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2, 4, 8, 16 이렇게 그러니까 식량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 이렇게 쓰죠. 이 N이라는 거를 1, 2, 3,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구는 P는 population 이건 Q는 상수입니다. 상수. 이것도 P를 상수라고 하면은 이것도 상수라고 하면 어떤 상수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게 N승. 그러니까 이거는 2, 4, 8, 16 이렇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프상 보면 식량은 이렇게 증가하고 인구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선가 교차점이 있을 것이고 이 교차점 너머로 가게 되면 이만큼이 굶어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근데요, 식량은 아무리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도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투입하는 것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이 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부부가 애를 4씩 낳으면 정확하게 한 세대에 2배씩 증가하겠죠? 모든 여성이 애를 4명씩 낳으면 결혼해가지고 모든 여성이 결혼해서 애를 4명씩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인구가 곱절로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 늘어나는 식량 생산이 폭증하는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대규모의 식량 부족, 기근, 그로 인한 전쟁, 대학살, 전염병의 창궐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괜히 전염병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회피할 수 없는 재난을 예방해주는 신의 섭니다. 그리고 빈민을 구제하지 마라. 그것은 재앙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당신들의 좋은 뜻은 내가 알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웅덩이를 되도록 많이 파놓고 되도록 지저분하게 하고 전염병이 잘 돌 수 있도록 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 익명으로 출판을 합니다. 초판은. 인구론 초판은 정말 인류 문명사에서 보기 드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멜더스가 준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까지 유럽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국가적 번영의 지표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멜더스의 이 인구론이 나오고 나서 그걸 읽어본 국가 지도자들이 인구 증가가 재앙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빈민구제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요새 말하는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진보적 사회 사상가들은 멜더스의 별명을 멜더스를 몬스터라고 불렀어요. 몬스터라고. 수없이 많은 진보적 사회 사상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관념의 진보 또는 생각의 진보를 멜더스가 한 방에 다 제압해버린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하 제한이겠죠. 산하 제한. 근데 멜더스는 산하 제한에 반대했습니다. 피임에도 반대하고. 반대한 이유는 왠지 그것이 여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 예. 성생활을 피임을 해야 될 정도로 난잡한 성생활을 한다는 것은 품위에 문제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 전염병을 돌게 만들고 빈민을 방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방적 억제라고 불렀습니다. 예방적 억제. 인구 증가를 예방적으로 억제한다. 예. 그리고 이제 피임, 이런 산하 제한 이런 것을 도덕적 억제라고 아마 했을 텐데,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건 다 반대합니다. 멜더스가. 그래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예, 그 산하 제한은 하지 말고 그 대신 태어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잘 죽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자는 게 멜더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멜더스의 주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것, 그 핵심 내용이 바로 한계 생산력 저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입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손발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다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식량은 노동력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한된 양의 토지에, 일정 양의 토지에 점점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노동력을 투입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면 여기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투입량. 여기가 총생산. 이것은 랜드, 토지는 주어져 있어요. 토지 면적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 단기간 내에 토지를 넓힐 수가 없으니까. 토지의 면적이 주어져 있다는 조건 아래에서 노동력을 계속 추가로 투입하면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가장 단순하게 그리면 총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나중에 가면 노동력을 논밭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을 투입하게 되면 이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생산이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고 본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미분을 안 배우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예. 이 총생산 곡선의 1차 도함수, 한 번 미분하면 그것이 감소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을 아는 학생, 미분을 아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죠. 이게 수학을 모르면 표를 다 써야 됩니다. 표를. 토지가 예컨대 100평방킬로미터라고 제한되어 있다고 하죠. 토지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노동량, 투입 노동량이 나오고요. 총생산, 한계생산 이렇게 그립니다.
100평방킬로미터의 토지에 예컨대 처음에 한 명을 투입했다고 하죠. 농부가 한 명만 일을 합니다. 총 생산을 예컨대 10이라고 하죠. 2명을 투입하면 19가 되고요. 3명을 투입하면 17이 되고요. 4명을 투입하면 14가 되고요. 5명을 투입하면 10이 된다. 이렇게 해보죠. 총생산, 10이 아니지. 이게 잘못됐다. 10, 19, 예. 여기 19, 8을 더하면 27. 죄송합니다. 7을 더하면 34. 맞나요? 40. 40. 5명을 투입했을 때 총 생산량이 40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투입된 노동력 한 단위가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생산의 증가를 가져왔느냐를 재는 게 한계 생산입니다. 이게 미분값이에요. 연속 함수에서는. 여기서 10이죠, 이게? 첫 번째 사람은 10만큼의 추가적인 생산을 냅니다. 두 번째 사람은 9, 세 번째 사람은 8, 네 번째는 7, 다섯 번째 6만큼 냅니다. 한계 생산이 점점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 걸 그리면 제일 처음에는 예컨대 여기가 10이면 맨 마지막에 너무 좁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10 이렇게 그리면 첫 번째 사람은 10단위만큼 생산을 했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 사람은 9단위만큼 했고 세 번째 사람은 8단위만큼 하고 네 번째 사람은 7번째, 다섯 번째 사람은 6단위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점들을 연결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직선이 됩니다. 가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한계 생산력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를 일정하게 주어놓고 노동력을 계속 투입하면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력이 산출하는 추가적인 생산량은 계속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걸 일반화하면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무엇에 대해서도 그릴 수 있죠. 예컨대 투입된 자본량을 일정하게 하고 자본의 양을 일정하게 하고 노동력을 계속 투입한다. 그래도 저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겠죠? 제한된 공장과 제한된 설비를 놓고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하면 처음에는 좀 생산이 증가하겠지만 그 효율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갈수록. 또는 투입되는 노동력의 양을 일정하게 묶어놓고 자본 투입을 계속 늘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기하학적인 혹은 대수학적인 관계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 생산에 필요한 요소 가운데 다른 것 또는 다른 것들의 양을 고정시켜 놓고 한 가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계속 늘려나가면 그러면 그 생산 요소의 최종적 증분, 마지막 투입 단위가 만들어내는 생산 증가분은 갈수록 줄어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한계 개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첫 시간에 좀 얘기를 했죠. 내가 빵을 먹는데 빵을 계속 먹으면 한 입 먹을 때마다 마지막 먹은 한 입의 빵이 주는 쾌감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먹기 싫죠? 그만 먹었으면 이때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된 겁니다. 먹어! 억지로 먹이면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통일한 원리입니다. 경제학은 여러분이 수요 공급 곡선하고 이 한계의 원리만 알고 나면 생각만 하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수학적인 기법까지 곁들이면 더 쉽겠지만 수학이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존 베이츠 클라크의 분배 이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자본량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노동력을 계속 추가 투입할 경우에 마지막 투입된 노동력 단위가 생산해낸 추가적인 생산물의 가치, 그만큼을 모든 노동자들이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아니, 마지막 노동자만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의 노동, 생산에 투입된 사회 전체의 노동력, 그거에 대한 대가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투입된 추가적인 노동 한 단위의 생산물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본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때 차례차례 자본을 투입한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투입된 자본 한 단위가 추가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것, 그것이 최종 생산물, 최종적 증분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최종 생산물의 가치. 토지도 마찬가지 도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현실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대칭적인 분배 이론이 탄생합니다. 이건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대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본의 한계 생산력만큼 이자를 받아가고 노동은 그 노동의 한계 생산력만큼 임금을 받아가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여기는 어떤 착취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해요. 모든 개인은 전부 생산 요소의 소유자입니다. 노동력 또는 자본이라는. 그리고 이 생산 요소의 소유자들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과 같은 요소시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모든 사회의 자본, 노동이 똑같은 대가를 받는 건데 그 대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노동력의 한계 생산력 그리고 자본의 한계 생산력 이거에 따라 좌우되는 거니까 자연법칙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이론은 완벽합니다. 이론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고 자체 모순도 없고 다만 현실을 설명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 따름이죠. 그러면 아무리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져도 모두가 자기 몫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국가가 나서서 소득을 재분배하라든가 부의 불평등을 줄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외하면 별로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이론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죠, 요새는. 왜냐? 틀린 이론이니까. 이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붕괴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수많은 경제학들이 참여해서 엄청난 논쟁을 벌인 끝에 이 존 베이츠 클라크의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은 일종의 동화와 같은 것이다. 우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그냥 세상사를 설명하기 위한 우화, 이솝 우화와 같은 배짱이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같은 그런 것이다. 이것이 양식 있는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이론이 붕괴한 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인데요. 자본 한 단위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자본 한 단위 여러분에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투입된 한 단위의 노동력이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생산 증가분의 가치, 이거를 한계 생산력, 한계 생산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죠. 최종적으로 투입된 자본 한 단위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생산물의 가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본 한 단위가 뭘까요? 노동 한 단위는 상당히 분명하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보통 수준의 학력을 가진 보통의 근력을 가진 남자 혹은 여자의 8시간 노동, 이렇게 노동 한 단위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 한 단위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본은 공장 바닥을 청소하는 데서는 플라스틱 빗자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가 장비까지 다 자본입니다. 자본 한 단위를 보통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는데 화폐가 생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화폐가 아니고 물질입니다. 물질. 노동 한 단위도 그래서 뭐 10만 원어치 노동 이게 아니고 노동 한 단위를 물질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본은 물질적으로 그 단위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자본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무수한 종류의 물질적인 노동력을 제외한 다른 생산에 쓰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물질들을 하나의 자본 단위로 획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본 한 단위를 물질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면, 데피니션을 할 수 없다면 이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론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 한 단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헛수고로 끝났고, 이 자본 한 단위를 규정할 수 없다는 철학적인 문제 혹은 또는 언어학적인 문제 또는 개념상의 문제가 번져서 나중에 이 이론을 완전히 수학적으로 붕괴시키는 논쟁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요. 피에로 스라파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8년도인지 하여튼 1970년경에 발표한 논문, 짤막한 한 70쪽짜리 논문인데 제목이 Commodity Production by Production of Commodity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 생산에 의한 상품 생산,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이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 기초 위에서 논의를 전개할 때 성립될 수 없는 여러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일종의 규律법이 뭔지 모르시는구나. 규律법은 어떤 견해, 주장, 어떤 이론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 논의를 계속 전개해서 그것이 맞을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직각사각형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각각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것들이 그거는 규律법이 아니에요. 규律법의 예를 하나, 뒤에 자료가 없어져서 오늘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규律법. 그래요? 자료 있어요? 그래요? 됐다 그럼. 여기서 쉬겠습니다. 규律법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수학 정수론 분야에서 규律법적으로 30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증명한 어떤 것들인데 매우 우아해요. 예컨대 소수, 여러분 소수가 뭔지 알죠? 프라임 넘버.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 그게 소수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메르시안 소수가 아주 최대 규모로 발견되었다. 2의 몇백만 승 마이너스 1. 이게 메르시안,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큰 메르시안 소수인데, 소수는 자기 자신과 1 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를 말합니다. 프라임 넘버. 소수는 무한히 많다. 이렇게, 그게 소수는 무한히 많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큰 소수를 찾을 때마다 상금을 줍니다. 어떤 수학 무슨 학회에서 큰 소수를 찾을 때마다 상을 줍니다. 수소가 무한히 많다는 거죠. 근데 무한히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증명할 때 유한하다는 가정을 하면 제일 큰 소수가 있겠죠. 그 제일 큰 소수를 P라고 하고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리고 쭉 논리 전개를 한 다음에 P가 P보다 더 큰 소수가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럼 최초에 P가 제일 큰 소수라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이 수학적 규律법인데요. 사회과학에서도 이런 규律법적인 논리 추론은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피에로 스라파가 상품에 의한 상품 생산, Commodity Production by Commodity 라는 짧은 논문에서 이 존 베이스 클라크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논의를 전개하다 보면 이것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델이 이제 기술 재전환 논쟁이라는 논쟁이 유명한 논쟁인데, 이 논쟁에서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이 스라파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수학에 한 칼씩 하는 경제학자는 다 논쟁에 뛰어듭니다.
논쟁을 전개하면 전개할수록 스라파가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폴 세미얼슨 같은 아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에 새로 나온 교과서에서 부록에다가 이 존 베이츠 클라크의 분배 이론은 이론이 아니고 우화다, 패러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는 아마 경북대학교 경제학과에서도 분배 이론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가르칠 이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이미 붕괴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예, 그러면 지금 5분 전이니까 1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